한국은 가난하다. 한국인은 그렇죠. 네. 생각보다 가난하다. 네. 이 실질적 빈곤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돈을 다 쓰고 네. 남는 돈이 없다면 그게 과연 빈곤한 거랑 뭐가 다르지?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 게 네. 사람들이 징징대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한국인들의 사교육 시장 참여율은 78%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그 치환해서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한국인들은 우리 공동체를 잘 수선해서 이제 후대한테 다 같이 물려주자라는 요 명제에 돈을 지출하지 않고 일단 내 자식을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대치동을 보내서 의대를 보내면 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라는 아젠다에 한국인들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대기업 직원이 100원 벌 때 중소기업 직원이 30원밖에 못 버는 거거든요. 이 구조는 왜 발생을 하는 거냐면 이것을 이제 결국 남 탓을 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 한국 공동체가 처한 문제의 진짜 그 원인은 우리가 선택한 파국과 소멸의 사회 경제학 자살하는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책으로 인생을 다독다독 직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불편해서 덮고 싶었던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가지고 온 책이 자살하는 대한민국인데요. 네. 이 책의 저자이신 김현성 작가님 옆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목 자체가 정말 무서운 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임팩트 있게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제가 30대 직장인으로서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뭐 의사를 결정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지만 그래도 사회 속에서 이제 제가 생활을 하면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현실에 우리 공동체의 현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일깨워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일단 제목으로 어그로를 좀 끌어보면 그 다음에는 네.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이 책이 제목이 오히려 더 강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아. 싶을 정도로 어그로만이 아니었고 이 책을 보면서 느낀 느낌은 우리나라 한국의 경제 상황이나 어떤 문화 모든 전반에 대한 MRI를 본 것 같았다. 그래서 그 의사분이 지금 우리 현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진단하는 걸 들은 느낌이랄까? 네, 그런 네.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저희는 어떤 내용들을 볼 수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건강검진 결과지 같은 책이라고 저는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한국 공동체가 물리적으로 소멸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출산율 0.7명대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다고 이대로 가면은 한국이 없어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그거는 우리가 하나의 결과로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이 결과가 어떤 구조에서 발생을 했느냐를 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가졌던 문제의식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지적하고 좀 진단할 때 두 가지의 그 문제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한국 사람들의 품성,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통계나 그런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일종의 품성으로는 뭐 가령 한국인들은 가난에 찌들어 살다가 뭐 이렇게 잘 살게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원래 배금주의가 심하고 이기적이어서 한국은 원래 이렇게 될 운명이었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어떤 그 경험칙에 의존해서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설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경험칙이라는 거는 그냥 자기가 살면서 보고 겪은 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설명을 하는 건데 저는 여기서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 주변 이 사회를 설명하려고 하면 결국 자기 주변 그러니까 속된 말로 주변 피셜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뭐가 되냐면 나랑 비슷한 뭐 경제적인 이제 수준이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뭐 나랑 사회적인 그런 위치가 비슷한 사람들이 가지는 시각을 그냥 내가 갖고 세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속해 있는 이 그룹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회가 겪는 문제는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내 주변들은 사실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불편한 것들을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할 거죠. 근데 뭐 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결국 이렇게 된 거는 뭐 결국 젊은이들이 뭐 쓸 거 다 쓰고 절약을 안 해서 애를 안 낳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쵸. 왜냐 뭐 네. 자기 때는 안 그랬으니까 예. 가령 이제 저 같은 청년층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어른들이 다
꿀 이렇게 예, 해드시고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네. 꿀 빨아먹고 다 이렇게 해드시고 우리한테 떡국물 남겨주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애를 안 낳는 거 아닙니까?라고 다 그냥 자기 탓이 아닌 거예요. 다 막 남 탓이 됐는데 이것을 이제 결국 남 탓을 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 한국 공동체가 처한 문제의 진짜 그 원인은 이제 일종의 그 모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들이 모였을 때 이제 공동체를 오히려 나락으로 가게 만드는 일종의 그 합성의 오류에서 반로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이제 생각들을 좀 하면서 본문을 구성해 내려갔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돈의 관점에서 풀었다. 네. 라고 이렇게 이 책의 정말 주된 포인트이신 것 같아요. 기술하신. 그렇죠. 네. 왜 돈의 관점으로 푸셨는지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사회 공동체를 이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고 또 유지 보수해 나가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한강의 다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안 고치면 사고가 나듯이 공동체는 한번 생성된 이상 꾸준히 유지 보수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공동체를 유지 보수해 나가는 방법이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선진국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에요. 돈을 써요. 뭐 세금을 더 걷든 아니면 나라가 빚을 내든 어쨌든 돈을 많은 돈을 써요. 두 번째는 한국이 지금까지 했던 방법인데 사람을 갈아서 너무 잘하죠. 네. 네, 그러니까 돈을 안 쓰고 근데 공동체를 유지 보수하려면 일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까지 인구도 계속 늘었고 뭐 도시도 계속 커졌고 사회 구조가 계속 바뀌니까 이제 손봐야 되는 부분들은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뭐 가령 진짜 부동산으로 얘기하면 진짜 한 18평짜리 집보다 40평 집이 훨씬 더 손이 많이 가는 것처럼 이제 공동체 규모가 커지면서 유지 보수하는 비용도 더 많이 드는데 이제 비용을 안 들이려고 하니까 결국 그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에 사람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은 그냥 사람들이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냥 막 다 사람 갈아서 하다가 사고 나고 뭐 안 바뀐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공동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이 결국 사람의 노동력을 더 오래 활용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인 이제 돈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 그런 취지였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인간을 갈아 넣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재정을 풀어서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보자. 그렇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 모든 내용을 엮은 것이 정말 놀라운 통찰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이도 되게 많지 않으신데 30대 중반에 사회 전반을 보는 통찰이 뛰어났다는 점이 되게 놀라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챕터 1에 나오는 게 한국은 가난하다. 한국인은 생각보다 가난하다. 그래서 저희 GDP가 정말 뭐 탑 10에 드는 나라인데 한국인이 가난하다는 말이 되게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제가 이 1장의 내용을 얘기를 하면 어떤 챌린지가 들어오면 아니 우리나라 충분히 부유하지 않냐. 뭐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어려운 건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 실질적 빈곤이라는 것은 한국인들이 먹고 살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고 살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먹고 살고 미래를 위한 대비도 하고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인은 개인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 그 생존 비용이 너무 높아서 공동체를 유지보수하는데 지출할 돈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발상의 전환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게 생존을 위해서 돈을 다 쓰고 남는 돈이 없다면 그게 과연 빈곤한 거랑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인터넷에서 이렇게들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카후 플러스면 상류층이라고. 결국 내가 월급을 받아서 필수적인 지출을 다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필수 지출만 다 했는데 나는 마이너스야.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유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1장에서 왜 카후가 마이너스가 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좀 검증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뭐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은 이제 본인의 소득을 지출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생존 비용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간다. 사실 막 이것도 누구 탓을 많이 하잖아요. 뭐 가령 한국에서는 이제 부동산이 굉장히 그 중요한 자산이니까 뭐 정책적으로 의사 결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막 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서민이 힘들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쓰면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한국의 경제 발전 도상에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지점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이거는 제가 2장, 3장, 4장에 걸쳐서 쭉 이제 서술을 해놨는데, 네. 그럼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뭐, 이거를 그동안에 이제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수정을 잘 안 하시고, 근데 나중에 좀 문제가 점점 커지니까, 누구 탓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뉴스를 보거나, 좀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저는 실망스러웠던 부분이기도 했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결국 한국인들은 실질적으로 빈곤함과 다를 바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서두에 딱 하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러면 도대체 우린 돈을 다 어디다가 쓰고 있길래 그렇게 네.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왔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그 한국의 물가 구조를 보시면 네. 그 선진국들하고는 조금 반대예요. 한국은 장바구니 물가가 세계적으로 비싼 수준이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굉장히 비싸요. 네. 이게 그 한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사실 북한밖에 그렇죠. 없고 네.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은 좀 자유로운 해외 이동이 아직까지도 많이 제약이 막 유럽이나 북미보다는 훨씬 많이 제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타국의 물가를 체험할 일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특히 생활 물가. 왜냐하면 놀러를 가잖아요. 보통 일본이나 중국이라고 해도 네. 그러니까 관광지 물가를 보는 거지 생활 물가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타국의 그러니까 주요국들의 생활 물가를 한국이랑 비교를 해보면 장바구니 물가는 정말 한국이 월등하게 비쌉니다. 거의 그냥 주요국 비교했을 때 스위스 다음 정도 수준 네, 돼요. 그 정도 되고 근데 이제 한국이 좀 다른 점은 대중교통 가격이랑요. 네. 그다음에 월세 그리고 이제 뭐 음식점 가격. 음식점 물가 네. 요거 세 개는 다른 나라보다는 싸요. 너무 동의 안 되는 말이긴 해. 그게 네. 지금 물가를 느낄 때는 네. 음식점 가격도 다 올랐고 뭐 치킨을 그렇죠. 시켜도 3만 원이 넘고 이제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싸다고? 라고 얘기하면 참 동의가 안 되긴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자기 월급을 헐어서 쓰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둘 다 비싸죠. 네. 네, 당연히 둘 다 비싼데 생활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와 경제력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장바구니 물가는 월등하게 비싸고 음식점 물가는 좀 낮은 편인데 음식점 물가 지금 따라잡고 있을 거예요. 네. 통계적으로. 네. 제가 좀 찾아봤어요. 실제로 얼마나 비싸길래 이런 말씀을 하셨나 네. 궁금해서 봤더니 2023년 기준이긴 한데 OECD 그 평균 필수 식료품 구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를 중앙일보인가 거기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한국이 한 $100 들어간대요. $100. 맞아요. 스위스가 $150고 2위가 한국 $100고 스위스는 왜 이렇게 비싸? 미국이 네. 한 $80 정도 수준이고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은 한 $66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비싼 편인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 네.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 게 사람들이 징징대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한국은. 네. 진짜 한국은 원래 그냥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래서 식료품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하면 이제 뭐 한국 농업의 영세성, 뭐 유통의 비효율성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좀 자세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본문에 조금 더 자세히 그런 얘기는 것까지는 책을 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가 되어 있고 네.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가 원래 힘든 나라예요. 먹고 살기가 원래 힘든 나라인데 이제 거기서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게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가 사교육비가 네.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사교육비 문제가 처음 지적이 된 게 50년이 넘었거든요, 우리나라. 그렇게 오래됐어요? 예. 문제가 된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책 본문에서 꾸준히 했던 얘기인데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어떤 문제들, 뭐 수도권 집중, 사교육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게도 1960년대, 70년대 그때의 경제학자나 사회학자, 뭐 정부 관료들 이런 분들 증언을 이렇게 보면은 그때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이분들이. 예, 다 알고 계셨는데 이제 계속 안 됐다가 뭐 사교육은 백약이 무효라는 얘기가 나온 지도 한 30년 됐죠. 그 얘기는 제가 초등학생 뭐 이럴 때부터 나왔던 그쵸. 사실 얘기니까. 근데 자 그러면 한국인들이 과연 사교육비에 정말로 돈을 얼마나 쓰는지도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제가 이제 그 통계청에 보시면 사교육 시장 참여에 관련된 통계가 있어요. 그 교육부가 작성을 하는 통계인데 한국이 근로소득세 납세율이 2022년 기준으로 61.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40% 정도 되시는 분들이
소득세 납부를 안 하세요. 면세 대상이에요. 네네. 연말정산 밖으로.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면세되는 그런 대상들인데 한국인들의 사교육 시장 참여율은 78%거든요. 거의 80%네요. 그렇죠. 20%가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그 치환해서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한국인들은 우리 공동체를 잘 수선해서 이제 후대한테 다 같이 물려주자라는 요 명제에 돈을 지출하지 않고 일단 내 자식을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대치동을 보내서 의대를 보내면 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라는 아젠다에 한국인들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근데 사실 이 길을 가면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고 이 길로 가면 학원비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이 두 가지 길을 놓고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이쪽이 더 맞아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각자 도생이니까 각자 도생보다는 어쨌든 사회 안전망을 다 같이 구축하는 게 저는 좀 더 맞아 보이는데 세금을 더 내는 쪽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지금은 저는 네. 증세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각자 도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를 저는 이분들 탓을 사실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공동체 유지보수에 지출을 하는 대신에 왜 우리 애를 대치동으로 보내고 뭐 S모 학원에 들여보내는데 왜 자원을 더 많이 쓸까? 이제 이 고민을 하다가 노동 생산성 쏠림이라는 이제 문제로 제가 아젠다가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뒤에 3장, 4장을 막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되었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좀 필수적인 지출로서의 이제 먹고 사니즘에 필요한 돈이 많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로 사교육비가 거의 아마 급여의 반 이상이 사교육비로 나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예. 그러면, 예. 4인 가구의 경우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자녀 둘 있으면은 가처분 소득이 38%. 그러니까 공동체에 쓸 여력이 없어. 그러니까 없죠. 실질적으로. 눈물이 나네요. 네. 근데 그런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네. 또 다른 관점으로는 이제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내가 남는 돈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노동 생산성하고 연결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학벌 얘기부터 예, 예. 시작을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네. 요즘에 그 학벌 시대가 끝났다. 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주장도 접하곤 합니다. 네, 네, 네. 네. 예, 예전보다는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예전보다는 그런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이 학벌의 정의를 학벌의 정의가 이제 대학교의 간판이 아니고 그냥 대학 간판과 상관없이 내가 이 사회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통로에 그냥 학벌을 붙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새는 이제 그게 의대가 네. 된 거죠. 과거에는 그게 스카이였으면 네. 요새는 그게 스카이 상관없이 그냥 의대. 네, 그래서 저는 학벌 시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이제 수도권 상위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취업하는 루트였으면 원래는 네. 그냥 그게 지금은 전무직 라이선스로 바뀌어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일단 그 이제 어쨌든 이 의대 입시로의 집착이 보여주는 어떤 것들은 한국의 노동 생산성 그러니까 소득이 굉장히 한쪽에 쏠려 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요거를 단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그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제 1인당 노동 생산성 격차를 국제 비교한 논문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보시면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한국 이렇게 5개의 나라를 비교를 했을 때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1인당 생산성이 이제 대기업의 1인당 생산성이 몇 프로냐를 검증을 한 거거든요. 한국은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프랑스는 60% 넘고요. 독일, 일본이 한 50%좀 넘어요. 근데 한국은 대기업 직원이 100원 벌 때 중소기업 직원이 30원밖에 못 버는 거거든요. 이 구조는 왜 발생을 하는 거냐면 한국은 사실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을 거의 안 해요. 이거를 이제 수출 참여도라고 우리가 산자부에서 옛날에 2015년까지 내다가 지금 안 내는 통계가 있는데 네. 한국은 중소기업 수출 참여도가 10%가 안 돼요. 한 6% 정도밖에 안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게 독일이 한 15%, 일본이 11% 정도가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중소 중견 기업들이 수출을 안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다 국내 대기업 밑에 이렇게 다 수직 계열화 되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수직 계열화 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중소기업이 낼 수 있는 이익은 오로지 이 대기업의 생산 계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점점 더 파고 들어가는 게 어떻게 되냐면 가령 이 중소기업에 한 300명 정도의 직원이 있어요. 우리는 300명으로 중소 중견을 가르니까 산자부가 300명 정도 되는 이제 협력업체가 있고 그 위에 대기업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대기업의 생산 계획을 짜는 거는 뭐 기획부서나 뭐 재무부서의 뭐 어떤 특정 파트가 하겠죠. 거기 있는 사람이 한 10명, 20명은 될까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수립하는 생산 계획이 사실 이 밑에 수직 계열화 되어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의 몇만 명의 소득을 사실상 결정 짓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현재 한국의 그 산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 인더스트리를 구성하고 있는 쪽은 대기업밖에 없어요. 대기업이 인더스트리를 구성하고 있는 거고, 네. 밑에 중소 중견기업들은 프로덕션밖에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품 생산 위주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과 산업의 효율성 문제를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이 인더스트리와 프로덕션의 괴리를 무조건 우리가 얘기를 해야만 돼요. 사실 왜냐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구상을 하고 계획을 짜는 쪽이 인더스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이익을 독점을 하고 프로덕션만 하는 쪽은 정말로 작은 마진만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굉장히 작은 마진이 중소기업한테 돌아가는 건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의 85%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제 거기서 100대 30이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근데 네. 또 한국은 이 생산성 논의를 함에 있어서 한 가지 굉장히 넘기 어려운 장벽이 있는데 노동 생산성을 자꾸 어떻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냐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에 대한 정도가 노동 생산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내가 야근을 얼마나 했고 주말 출근 네, 얼마나 했는지로. 또는 뭐 내가 1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를 노동 생산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직관적인 해석이긴 한데 네. 완전히 틀린 해석이에요. 근데 노동 생산성은 이제 그 개념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그 산업 생산량을 네네. 전체 노동 투입량으로 나눈 게 노동 생산성이거든요. 노동 투입량은 노동시간 곱하기 노동자의 수가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문제는 이 전체 산업 생산량이 금액 화폐 단위로 표시가 된다는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가령 이제 로사님은 뭐 태블릿 100개를 만들어내시고 저는 마이크 100개를 만들어내요. 둘 다 똑같이 1시간 걸려요. 얘는 한 개에 100원이고 얘는 한 개에 1,000원이에요. 그러면은 둘 다 똑같이 1시간 동안 100개 만들었는데 생산성이 저의 10배가 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어떤 부가가치를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제적인 생산성의 쏠림 구조가 발생을 하는 건데 한국은 이제 이게 그 중소기업들한테 너무 안 돌아가고 있다. 근데 이분들이 전체 임금 노동자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85% 거의 정도다. 대다수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통 그분들이 다 이제 서울이 아닌 지역에 다들 거주하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계시고 근데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특히 요즘에 그런 좀 경향이 심한데 그렇게 중기에서 낮은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을 보통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횡행해요. 그냥 젊었을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니까 노력을 했는데 이게 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저는 좀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사실 이 노동의 노동도 사실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매칭이 되고, 근데 그 수요 공급의 법칙에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일한 만큼 받고, 어떤 사람은 일한 만큼, 이거는 이 수요 공급의 요 곡선이 왜곡이 되어 있는 거지. 이거 자본주의 시장 경제랑 전혀 상관도 없는 어렸을 때 이제 공부한 거를 가지고 설명을 그렇게 하려고 든다라는 것은 이건 자본주의 시장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노동 생산성 쏠림의 문제를 소비의 문제와 엮어서 이제 한국인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정의를 하려고 한 건데, 네. 노동 생산성의 경우에는 정말 대다수의 인구가 제 값을 못 받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네. 네. 특히 이제 이게 서비스업이 되게 심하거든요. 네. 근데 이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이 또 뭐랑 연결이 되냐면 낮은 음식점 물가와 직결이 됩니다. 그냥 똑같은 문제가 돼요. 네, 네. 그러면 그 음식점 하는 분들은 또 자영업자이실 그렇죠. 거고, 네.
그렇게 음식점 물가가 낮다는 얘기는 소득이 그만큼 적다는 거고 자영업자분들도 그렇죠. 결국 그게 또 똑같은 문제로 또 흘러가네요. 임금 수준이 다 결과적으로 낮아지는 문제로.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한국은 그 자영업자의 빈곤율이 거의 5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냥 실제로 굉장히 가난한, 통계적으로 가난한 분들이 되시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수는 또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중소기업이 한 85% 차지하고 자영업자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분들의 소득이 낮고 대기업은 비교적 고임금이나 비중이 적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그 수입이 좀 낮은 편이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봤더니 OECD 평균이 시간당 한 54달러를 벌어들인대요, 국민들이. 네네. 근데 한국은 시간당 43달러. 맞아요. 저쪽 유럽 국가들은 60에서 80, 어떤 네. 데는 100달러도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OECD로 보면 OECD 국가 내에서 좀 낮은 편이다. 네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돈의 관점에서 보면 지출은 많고 소득은 적고 그러니까 여력이 없다. 그렇죠. 공동체에 쓸 여력도 없다. 네. 그런 결론이 도출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암울하다. 아, 이거 암울하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출산율이 우리 사회에 제일 던진 충격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제 나라 없어지겠다. 맞아요. 근데 그럴 수 답도 없고 왜 정확히 문제가 뭐냐?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출산율의 맞아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일단 저는 이제 저출산 백약이 무효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돈을 잘못 썼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이제 저도 뭐 곧 이제 아빠가 되기 때문에 네. 6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댓글로 덕담의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수많은 출산 지원 정책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한국만큼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아, 진짜로. 예, 정말로 저 거의 병원비도 주고. 예, 거의 그 뭐 임신 출산 바우처 활용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좀 그래도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광역 말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고 요즘에는 산후도우미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산후도우미 본인 부담금도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물론 이것도 서울 및 수도권에 한한 얘기긴 합니다. 지방은 내려가면 좀 더 열악해요. 왜냐하면 막 교통이나 이런 것도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열악한 편인데 어쨌든 제도 자체는 잘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안 한다는 것은 결국 출산 육아에 드는 그 비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출산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혼인 관계에서 생긴 자녀가 아니면 좀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입는 경우도 많고 사실 이제 그래요. 그래서 한국은 저출산의 원인을 분석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출산은 결국 낮은 혼인율과 그냥 100%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왜 사람들이 애를 안 낳을까를 따지고 싶으면 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할까부터 보면 돼요. 네. 네, 저는 거기서부터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결혼을 안 할까를 보면 근데 그것도 저는 사람들이 정말로 결혼을 그냥 단순히 절대적으로 과거보다 지금이 안 하는 건가라고 생각하면은 또 그게 확실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늦게 하는 거지. 네. 결혼을 아예 사람들이 안 하는, 그러니까 결혼을 정말로 대다수가 포기해서 그냥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하고 싶은데 못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늦추는 건지 저는 이게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명확하게 규명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청년 인구가 대강 나라에서 규정한 청년 인구가 요만큼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 나이 때부터 결혼을 하면 혼인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나이 지나면 다 이 사람들 결혼해 있는 거니까. 근데 유작되니까. 네, 네. 근데 이 나이 때부터 결혼을 하면 혼인율은 당연히 급전직하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원래대로였다면은 이 나이 때 그러니까 이 연도에 결혼을 해야 할 나이에 사람들이 안 하는 거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지금 30대의 혼인율이 작년인가부터 50% 밑으로 떨어졌다고 맞아요.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할까? 못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안 한다고 얘기 안 하고. 네. 연애도 네. 안 한다던데. 네. 뭐 그렇죠. 4포, 5포 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좀 현재의 대한민국이 잘못 진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청년들이 단순히 소득이 부족해서 결혼을 미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정책 의사 결정권자 분들은. 근데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소득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산이 없어서, or 부모의 재산이 없어서, 결혼을 하면 주거를 일단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어떤 사회든 상관없이 이제 주거를, 그러니까 독립의 전제 조건은 늘 주거를 마련하는 건데, 늘 주거를 마련하는 건데, 한국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아까 전에 생산성 쏠림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로 잠깐만 되돌아가 보면, 한국은 옛날에는 그렇진 않았는데, 지금은 거의 수도권이 노동 생산성 다 독점하고 있거든요. 수도권이 혼자 30% 넘게 나와요. 충청도가 한 12%를 가지고 있는데, 그 충청도도 아산, 탕정, 천안 같이 특히 경기 남부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친구 지자체들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까지 광의 수도권에 내가 만약에 친다. 그럼 수도권이 40% 경제력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내가 독립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살려면 안정된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정되고 그나마 급여를 많이 줘서 내가 이제 맞벌이 해가지고 벌면은 내가 애를 한 명 정도는 키워볼 수 있고 뭐 한 2명 정도는 키워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려면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안정적인 일자리가 거기 몰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적 플러스 이제 고임금 일자리가 다 네. 거기. 그럼 근데 사람들이 다 수도권으로 몰려들면 수도권의 거주 비용이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또 한국은 사실 이제 전세 사기가 거하게 터지는 바람에 요즘에는 약간 월세가 강세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일단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는 매매 아니면은 전세잖아요. 신혼집은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렇죠. 약간 그런 생각을 그런데 하죠. 왜냐면 월세로 시작하는 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게 워낙에 너무 오랫동안 한국의 표준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매매와 전세는 어찌됐든 목돈이 들잖아요. 어찌됐든 목돈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20대, 30대 청년들이 수도권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임금을 받아가지고 그 높은 수도권의 생활 물가를 견뎌내면서 과연 그 목돈을 축적할 수 있을 만한 경제력이 쌓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재산이 있는 경우, 그럼 부의 이전이 가능하잖아요. 네. 이런 친구들은 결혼에 크게 망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전세 자금 그냥 부모님이 좀 해주시기로 했다라거나, 또는 아파트는 항상 계약은 우리가 시원시원하게도 잔금이 늘 문제인 거잖아요. 잔금 도와줄 때 이런 게 가능한 친구들은 결혼을 빨리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목돈이 들어가는 일을 눈앞에 목도하고 있으면 그거를 당장 해야 되는 필수적인 일이 아니면 미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선택을 하는 건 아니고, 좀만 더 하다가 돈 좀 모을 때면은 사람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막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가령 오히려 여자는 결혼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남자가 이렇게 좀 이러다가 또 헤어질까, 이런 수많은 이제 사회적인 현상들이 다 결합이 되면서 남성 초혼 35세, 여성 초혼 33세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네. 이게 되는 건데, 결국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그래서 수도권 집중을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수도권에. 청년 기본소득을 주고 네. 출산에 돈을 쏟아붓는 게 아니고 이미 그거는 실험이 끝났어요. 그거는 우리는 실패했고, 청년들이 결혼을 함에 있어서 드는 비용을 낮춰줘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걸 낮춰주기 위한 방법이 정부가 돈을 직접적으로 더 얹어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한국에서 사람들이 어느 한 공간으로 계속 꾸역꾸역 몰려들 수밖에 없는 이 판때기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그런 보고서를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변수를 1만큼 개선하면 출산율이 0점 몇만큼 늘어난다, 이렇게 상관관계를 분석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 수도권 집중 해소였어요. 근데 그게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그게 이제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시도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세종시 같은 경우도 이게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행정을 세종으로 옮겨서 좀 분산해 보자라는 거였고, 혁신도시 같은 것도 공공기관 옮겨서 어쨌든 지방을 활성화해 보자라고 시도했던 그런 정책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효과가 없다는 거는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주말 출퇴근이 좀 장거리 출퇴근이 많아졌을 뿐이라는 결론을 얻은 것 같긴 한데 그게 참 되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어찌됐든 간에 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에 이제 튼튼한 기업들이 있어야 그쵸.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내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북토크를 갖다가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뭐 비슷한 챌린지였어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했는데 뭐 애도 많이 지금은 낳고 사람들이 더 희망을 갖고 살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은 분명히 더 부유한데 왜 다들 안 하려고 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에는 현재는 가난했지만 더 나은 내일이 분명히 존재했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다들 눈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없는 거예요. 결국 튼튼한 기업이 있어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쨌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지역에서 살 그런 조건도 그렇죠. 만족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이 있는 장소에 청년들이 모여들게 되고 청년들이 모여들면 대학이 살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대학에 살면 이제 그 주변에 뭐 인재들이 생겨서 또 기업에 그렇죠. 취직을 네. 하고 인프라도 늘어나고 그렇죠. 네. 대학에 살면 인재가 되니까 이런 선순환이 있는 건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고리가 기업인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이것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과연 저는 대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을까? 저는 요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요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뭐 정말 만약에 진짜 극약 처방을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워낙에 승계 문제가 중요하니까 네. 가령 어디로 가면 내가 상속세 100% 면세해준다. 너 돈 한 푼도 안 내고 저기 강원도로 가. 그럼 너- 상속세 면제해줄게. 너- 너- 예를 들면. 솔깃하다. 네. 너 만약에 네. 삼척 가면 내가 뭐 정말 한 푼도 상속세 다 면세해준다. 네. 특수관계인 상속세까지 다 면세해준다. 그러니까 꼼수 쓰지 말고 거기 가서 뿌리 받고 너가 30년만 있어라. 뭐 이 정도 극악 처방이 아니고서야 네. 사실 가겠나 싶어요. 부산도 안 갈 것 같으니까 안 갈 것 같으니.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게 저는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정부가 돈을 좀 팍팍 써줘야죠. 뭐 가령 어쨌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참여도가 낮은 게 이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 있잖아요. 네. 근데 수출을 하려면은 결국 어쨌든 판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옛날에는 대기업들이 불공정 거래를 강요했어요. 뭐 가령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는데 현대차에 열심히 납품을 하다가 벤츠가 접촉을 해요. 그래서 벤츠한 납품을 했어요. 그러다 걸렸어. 2년 거래 정지 막 이렇게 때리고 이런 뭐 징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체제의 중소중견기업들이 너무 불공정 거래 시스템에 종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해외 판로를 개척할 줄을 모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요즘에는 이게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은 사실 뭐 고용을 할 때도 기업이 제가 취업을 할 때까지만 해도 공채 다 있었고 뽑아놓으면 우리 식구 이렇게 해서 막 위하여 뭐 하고 이제 그 대신에 좀 삐뚤어지거나 엇나가면은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저는 뭐 가령 꼭 삼성전자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자 알겠습니다. 근데 당신은 우리 회사에 오기 위해서 어디서 경력을 쌓았지?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요즘에 이게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를 대하는 방식도 비슷해졌어요. 아. 옛날에는 야 너는 우리 식구고 한잔해. 너 그 대신에 너 배신하면 죽는 거야. 약간 이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뭐 가령 뭐 저는 꼭 현대자동차에 반도체 전장 설계를 납품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정의선 회장께서 혹시 테슬라 레퍼런스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요즘에 진짜 바뀌었어요, 이렇게. 경력 있는 신이 원하듯이. 네. 이게 왜 그러냐면 90년대, 0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의 대기업들이 내셔널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네. 글로벌리 뭐 10등 바뀌었고 내셔널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요 한국 경제 안에서만 딱 자기 식구 단속하고 이게 중요했다면 요즘에는 대기업들이 글로벌 플레이어잖아요.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뭐 삼성전자도 뭐 TSMC, 뭐 인텔, 뭐 이런 뭐 퀄컴이랑 경쟁을 하고 현대차도 그냥 토요타, 포드, GM이랑 다 경쟁하지 않습니까? 대등하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 우리나라의 그 밸류체인의 최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그 대기업들이 어쨌든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어 있는 이상
중소 중견기업들에도 그런 영향을 갖춰 줘야 된다. 근데 이게 대기업들이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할 이유도 없고. 예.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겠고요. 근데 문제는 또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영어도 잘해야 되고, 협상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송장 하나라도 똑바로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현재까지 중소기업에서 임금을 맞춰줄 수가 있었냐? 없었다. 네. 그러면은 뭐 이거를 결국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야죠. 네, 이거를 그냥 지금처럼 놔두면은 중소 중견기업은 아니 하시고 싶은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임금을 안 맞춰주면 아무도 안 해요. 우리가 연봉 1억을 어떻게 줍니까? 뭐 이렇게 하면 사실 할 말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개선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져서 중기 수출 참여도가 뭐 최소한 독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일본 정도로만 가도 저는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참 되게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져가야 될 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그 급여 수준만 보고 또 지방을 택하기가 쉽지 그렇죠. 않은 맞아요. 현실이잖아요. 왜냐하면 교육 문제도 달려 있고, 네. 자기의 뭐 인맥들 다 만약에 그쵸. 수도권에 있다고 네. 하면 여러 가지 좀 되게 엮인 것들이 많아서 단순히 임금만 가지고도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든데, 참 지방 소멸이 정말 문제가 되고 있고 수도권 집중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막 그래서 저도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단편적인 생각이었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좀 이게 좀 해소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대기업 사무직 그런 고임금 그렇죠. 직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그런 기업들이 원격 근무제를 의무화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좀 단편적으로 해봤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실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네. 그냥 지방에서 근무가 가능해지면 굳이 뭐 수도권까지 올 일이 없지 않을까 네네. 라는 생각을 좀 그냥 단편적으로만 좀 해봤습니다. 아. 그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좀 해보면 그렇죠. 또 길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것만으로도 아마 또 사회 여러분들이 또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사회에 살면서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계속 들어가는데 네. 나는 계속 한국에 살고 싶은데 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게 되게 불안하거든요. 네.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좀 미리 보기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해결점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좀 그런 의견도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처럼 지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변하지 않고 이대로만 가면 근데 사실 변하기 어렵잖아요. 이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네. 정말 나랑 내 새끼만 잘 살면 돼. 이 생각만 갖고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라 그러면 어디 세금을 더 달라고 하냐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제 우리 그렇죠. 생각 구조가. 네. 예,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요? 자, 일단은 15년 뒤부터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1차 베이비붐 세대 어른들이 돌아가시면서 지금부터 15년 되면 2039년이니까 2040년 정도부터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할 거고 2050년 정도가 되면 국민연금의 재정 투입이 돼야 할 겁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적립금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국민연금의 재정 투입이 들어가야 되고 2050년이 되면 2020년생들이 이제 만 30세가 되잖아요. 네. 이제 2020년생들이 만 30세, 2010년생들이 만 40세. 이제 요 친구들이 경제의 중추를 이루게 될 텐데 요때가 2010년생들이 350만 명 정도 되겠네요. 2020년생들이 다 합해서 한 250만 명 될 겁니다. 6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제가 15년 뒤면 이제 은퇴를 슬슬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네. X세대 선배들 다 은퇴했을 거고, 86세대 어르신들은 이제 정말로 노인이 되셨겠죠? 네. 그분들 다 합하면 좀 1,500만, 2,000만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그분들 다. 3대1 뭐 그 정도 되나요? 그렇죠.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딱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명이 3명을 부양해야 되는.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이 한 명만 낳는다고 해도 4명을 부양해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한 세금이나 각종 사회 보조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의 2배 이상 내게 되지 않을까요? 그때가 되면. 네. 지금의 2배 이상 내게 될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더 시계를 뒤로 돌려서 2060년, 70년 가면 인구가 한 3천만 명대가 될 건데 지금처럼 살게 되면 우리가 전제하는 거는 지금처럼 살게 되면은 이제 서울 수도권은 2,500만, 지방에 한 1,000만 명 뭐 이렇게 살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찌됐든 저는
서울 집값은 절대 내려갈 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 그 집적 이익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리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한국으로 수출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국향 물건의 채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가령 제가 본 미국의 농부인데 이제 밭 한 떼기는 감자를 수확해서 한국에 팔고요. 네. 밭 한 떼기는 뭐 옆에 뭐 캐나다에 팔아요. 근데 사실 한국향 물건은 원래부터 채산성이 좀 안 좋거든요. 왜냐면은 배 타고 먼 길을 가야 되고 뭐 유통 보관 비용 이런 것들이 드니까. 근데 문제는 한국의 소비 시장이 조금씩 계속 줄어들면 네. 생산하는 쪽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안 돼요. 네. 왜냐면은 500개 팔다가 300개 팔다가 한 10년 뒤에는 100개밖에 못 팔 것 같은데 저 나라는. 내가 원래 이 밭 한 떼기는 원래 다 한국 주려고 해놨던 건데 이거를 100개밖에 못 팔면 나머지 400개만 잘라서 어디 팔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하냐. 한국의 물건을 안 팔거나 한국향 물건의 가격을 올립니다. 네.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안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생활 물가는 지금보다 더 올라가게 되겠죠. 네, 생활 물가는 지금보다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걸 다 종합했을 때 결론은 헬조선은 시작도 안 했네. 그렇죠. 지금, 그때가 진짜 예. 헬이 될 거고 그러니까 아이고. 모르겠어요. 갑자기 2035년쯤에 진짜로 한국이 상온 초전도체 개발하면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은 그거는 진짜 무한대의 가치가 있겠죠. 상온 초전도체 개발하면은 뭐 그때부터는 이제 1원에 $500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진짜로.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만약에 우리가 이대로 산다라고 하면 더 가난해지겠죠. 그러니까 되게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이제 40대, 50대, 뭐 60대 요 세대들 주류들 네. 그분들이 이제 지금 당장은 먹고 살만 하니까 물론 힘들지만 네. 그런 암울한 현실이 아직 닥치진 않았으니까 나에게 또는 내 자식에게 그러니까 그런 위기감이 생각보다 좀 떨어진다? 라는 것 같아요. 이런 뭐 출산율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 뭐 그런 지금 말씀하신 생산성 떨어지는 문제 이런 것들도 제가 느끼기엔 최근 한 1년 사이에 좀 급격히 대두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논의가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급격히 위기감을 갖고 이제 조금씩 생각해 나가는 단계인데 네. 사실 지금 당장 뭔가 조치해도 늦었잖아요. 늦었죠. 늦었는데 네. 지금 당장 이 사회 주류인 분들 제일 인구수가 많은 요 베이비 부머 및 그 밑에 바로 자녀 세대들이 그렇게 크게 위기감을 갖고는 있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되게 이 작가님 책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던 거고 네. 많은 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 네.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위기감을 갖고 어떻게 우리 손자녀 세대들한테 그런 좀 암울한 상황을 떠넘기지 않고 네. 조금씩 해소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손자녀뿐만 아니라 나의 노인이 됐을 때 미래조차도 그렇죠. 굉장히 암울하기 때문에 저는 뭐 네. 그때 되면 현대판 고려장이 부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는 네. 생각이 네. 이 책을 읽으니까 더 심하게 들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이 책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쓰신 게 느껴지는데 네. 이렇게 불편하고 암울한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다 분석해 나가시면서 얘기하고 싶었던 좀 간절한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두 가지의 선결 조건이 먼저 필요하고 한국의 당면한 문제를 선결 조건이 필요하고 이게 저는 좀 이렇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책 읽으시는 분들 요 문제의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서 그거로 좀 그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가 돈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써야 되고 질서를 바꿔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의 선결 조건이 필요해요. 해결해야 되는. 첫 번째, 한국 공동체는요. 관치하고 큰 정부를 똑같은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요 문제를 일단 하나 해결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한국 공동체는 투명한 거를 공정한 거랑 똑같은 걸로 착각을 해요. 네. 요 두 개를 제가 왜 해결해야 되냐고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은 큰 정부는 돈을 많이 쓰는 정부예요. 예,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돈을 많이 쓰는 정부고 관치는 정부가 몽둥이 들고 때리는 거거든요, 그냥. 패서 말 듣게 하는. 패서 말 듣게 하는. 그러니까 큰 정부는 돈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큰 정부고 관치는 두드려 패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관치인데 한국은 관치밖에 안 해봤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똑같은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근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부가 돈을 쓴다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관치로 계속 받아들이면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아, 국민들 인식이요? 네, 인식이 관치로 인식이 되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네, 누군가 설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누군가 설득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입시 문제 말씀드렸지만 그 출산 문제도 저출산 대책에 아무리 돈을 투입해서 해결이 안 됐잖아요. 제가 그 돈을 잘못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입시도 마찬가지예요. 입시 제도만 개혁을 하는 건 소용이 없고요. 그게 왜 소용이 없어지냐면 한국은 입시 제도가 불공정해서 이렇게 된 게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 생산물을 분배받을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있잖아요. 근데 그 통로를 입시가 혼자 독점하고 있어요. 한국은 대개의 경우. 네.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 표준이 경제적인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모든 그 결정을 내리고 있는 이 독점 구조가 문제인 거지. 입시 자체가 모든 입시 제도는 조금씩 다 불공정해요. 비슷하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정시 네, 다 네. 비슷하게 불공정해요. 근데 한국 공동체는 시험은 쭉 공개되잖아요. 뭐 가령 점수가 딱 나오니까. 그렇죠. 네. 가령 학렬 1등, 익수 2등, 로사 3등, 현성 4등 뭐 이렇게. 근데 이게 그냥 투명한 건데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착각을 하고 이 투명한 그 표준을 깰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그 독점에 저항을 하는 개인은 너무 그 앞에서 무기력해져요. 뭐 가령 네. 이 나라 교육제도가 싫으면 나는 애를 대안학교에 보낼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이 나라의 스탠다드 앞에서 그건 너무 무기력한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인식을 깨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용기를 갖고 이 사회를 수정해 나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치와 큰 정부에 대한 그런 어떤 인식의 덫 그리고 투명함과 공정함에서 오는 네. 단일 표준이 사회 규범을 독점하는 거. 네. 네. 요거에 대한 그 우리가 굉장히 전향적인 생각을 모두가 용기 있게 해야 이 실제로 자살을 한 게 아니라 자살할 뻔하다가 다시 잘 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뭐 아직 갖고 있는 그런 인식이기도 네. 하니까 좀 당장 뭐 우리 아이만 봐도 제가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고민 많이 하지만 저도 우리 애가 잘 되길 바라고 얘가 잘 크길 바라면서 교육시키고 또 시험 잘 보게 하는데 골몰하고 있지 사회가 전반적으로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은 사실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인식을 깨나가는 데부터 조금씩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책이 이 자살하는 대한민국이 이제 다음 책에서는 자살할 뻔한 혹은 살아나는 대한민국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게 좀 나은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을 좀 하고 가야겠다 그런 게 있으시다면. 제가 오늘 요 자리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풍성한 내용이 책 본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한번 뭐 구하셔서 읽어주시고 네. 저는 어떤 챌린지든 크리틱이든 다 환영을 하는 바니까 네. 뭐 이렇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냥 이 책에 나온 내용이 맞다 틀리다의 얘기보다는 그냥 와글와글 얘기들을 그냥 많이 했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맞아요. 네. 이슈가 좀 돼야죠. 네, 그래서 요 방송 보시는 분들 부터 시작을 해서 이 책을 읽은 많은 분들이 그냥 마음 놓고 용기를 갖고 좀 떠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네. 그게 뭐 일정한 혼란의 값을 우리에게 갖고 오겠지만 필요하다. 예, 원래 그쵸 인테리어 공사할 때 시끄럽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시끄러운 과정이 지나가야 이제 이쁜 집이 되는 것처럼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